집배원분들, 우리 우편물을 배달해주는 소중한 분들, 집배원분들. 이 집배원분들이 김 기자, 이 코로나19 감염이 여기에 지금 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법무부의 행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법무부가요, 어제까지 자가 격리 대상자들에게 한 14,500명 중에서 8,100여 명에게 이 출국 금지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등기 배달을 하도록 이제 조치를 했는데요. 아다시피 뭐 대면 접촉이나 확인 서명 같은 것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담당 집배원들이 이것들을 배달하면서 무방비 상태로 이 자가 격리 대상자들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대면 접촉도 하고 확인 서명도 받으면서 이제 뭐 무방비로 노출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법무부가 논란이 확산되니까 비대면 배달로 변경을 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좀 사전에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고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글쎄요. 이게 무슨 화면이에요? 이게 등기 우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가 격리 대상자들은 출국 금지가 됐으니까 출국하시면 아니 됩니다. 이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그 대상자들한테 집배원 우리 분들이 저희 배달을 했는데 8,100명한테. 근데 이 격리되어 있는 분들은 어쨌든 지금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외부인들과. 근데 이 집배원분들은 그걸 배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영문도 모른 채 지금 이분들하고 격리자들하고 지금 접촉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 교수님, 이게 좀 법무부가 이런 것들은 조금 사전에 좀 신중함을 기울여야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마스크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한국의 행정력이 부실하다는 것이 이번에 뭐 여러 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면은 결국에는 이제 확실하게 이 뭐 우편물이 전달되는 거에만 집중을 하지 그 상황에서 대면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전염의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고려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인데 사실 한 번만 생각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편을 넣고 전화하고 이메일하고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거를 뭐 일방적으로 출국 금지에 이제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확실한 우편 전달에만 그러다 보니까 감염이 뭐 될 수 있고 우편 배달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감염이 될 경우에는 그만큼의 행정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일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교수님. 네, 지금 사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자가격리라는 걸 해서 그래요. 자가격리라는 것은 실효가 없습니다.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집에 나 혼자 삽니까? 가족이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집에 아무도 안 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배원들도 오시죠. 그렇죠. 세탁물도 옵니다. 뭐 택배 우리 배달하시는 택배분들도 오시고요. 그뿐이 아니에요. 음식 배달도 오고요. 그렇죠. 또 가사 도우미들도 오시고 뭐 전기 배전하는 이런 분들 다 오시게 돼요. 이분들하고 나하고는 그러면 안 만나게 되나요? 이게 자가격리라는 개념을 이제 다시 생각을 해야 할 때가 아니냐. 그래서 생활 격리시설 이쪽으로 다시 다 옮겨놓고 거기서 이런 일들을 다 하면 되잖아요. 등기를 왜 보냅니까? 거기서 개개인한테 다 통보하면 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라는 뭐 이상한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아마 자가격리를 이탈하면 아마 뭐 처벌을 하는 나라도 아마 우리나라밖에는 없을 텐데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이렇게 강력하게 많이 확산이 되고 이럴 때에는 자가격리라는 것으로는 해결 안 된다. 그래서 따로 이런 확진받은 사람들은 모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조 부장. 네, 저는 오늘 보도를 보면서 참 행정이 너무나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다. 사람을 고려하지 이런 않는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질병관리본부가요. 자가격리 중인 14,500명에 대해서 지금 자가격리, 그러니까 확산될 수 있으니까 외국에 나가지 말아달라. 부득이하게 출국 금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발송해달라고 법무부에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보통의 어떤 그 법무행정과 관련한 우편하고 똑같이 등기로 보낸 거예요. 등기는요, 다 받아보셨겠지만 받으면 수취인이 사인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PDF에다가 본인이 사인을 해야 서명하고. 집배원분이 돌아가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확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질병관리본부서부터
휴대전화 번호라든지 인적사항을 다 압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휴대전화 번호로 이러이러해서 여차여차해서 출국 금지를 한다고 안내를 하고 우편물을 이런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일반 우편으로 보냅니다라든가 아니면 대신 받을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런 고려가 전혀 없었고 또 이 우편을 배달한 분들, 집배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자가 격리 중인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아하, 영문도 모르고. 예, 우편물에 어떤 스티커 같은 거를 따로 붙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없었고 또 한 가지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법무부의 역할 중에요. 법무부 예산을 보시면 출입국 관리국하고 교정시설국에 굉장히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투입이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교도소의 문제, 왜냐하면 밀폐된 공간이니까요. 이 문제. 그리고 출입국 관리는 방역의 1차 관문이거든요.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직원이 2,200명밖에 안 되는 검찰과 관련해서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했다. 보도자료 배포하고. 이런 데 추중을 하니까 나머지 2개 부분, 정작 세심한 행정이라든지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섬세함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놓쳤다는 거죠. 예, 자, 법무부 얘기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추미애 장관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오늘 김 기자, 추미애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 아니죠. 대정부 질문이 아니고 법사위 상임위 회의에 출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뭘 강조했다고요? 네, 그동안 이제 방역 전문가들은요, 신천지 압수수색에 대해서 역효과를 우려하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압수수색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논란이 있었잖아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추미애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정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라라는 지시를 한 사례가 있던가요? 기관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일반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가라고 의구심을 가지는 이유는 장관께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법무행정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압수수색을 검찰에 지시한 전례가 있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의 그 코로나19는 전례 없었던 감염병이죠. 여기에 대한 비상한 대처가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 행정이겠죠. 네,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지금의 코로나19가 전례가 없었던 감염병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이런 압수수색 지시 등등이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소극 행정이고 전파 차단에 국가기관이 모두 다 합심해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어떤 신천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은 뭐 그게 어떤 뭐 속 시원할 수는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신천지를 좀 이렇게 자극을 하고 이게 오히려 이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방역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은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의 불가피성을 오늘 국회에서도 그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천지가 집단 감염의 시작이었고 예. 대규모 이제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출발을 했고 여기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으니까 바로 압수수색해야 된다라는 데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죠. 거기서 뭔가 은폐를 하거나 누락을 하거나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감염을 계속 촉진시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지만 예. 그런 어떤 구체적인 것이 없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거기가 감염의 시작이었다는 것만으로 압수수색을 받아야 된다. 그거는 조금 무리한 그런 해서 이 시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 부장 말씀하시겠어요? 네, 저는 추미애 장관이 법무검찰에 과연 여러 가지 이해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압수수색이라는 건요. 전혀 알려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은밀하게. 예, 은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압수수색 실시하라. 이걸 보도자료로 배포를 합니다. 기자들에게. 그러면 누구누구에 대해서 압수수색 실시하라. 그러면 그 대상자는요. 죄가 있든 없든 숨어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검찰청이 보이고 경찰청이 보이고 하면 사람이 위축이 되지 막 반갑고 그러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지휘 감독권을 갖습니다. 근데 보도자료를 보면요.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각급 검찰청에 지시할 수 있는 주체, 유일한 주체는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일을 지금 추미애 장관에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무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중요한 일이 출입국 관리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 인천공항이라는 출입국 문제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이 강릉시의 자체적인 지자체 차원의 검진에서는 확진 판정이 나왔지 확진 판정 않습니까? 받았죠. 그렇다면 예. 출입국 관리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문제를. 이거를 지금 논의할 때예요. 지금 압수수색 실시해라. 그럼 다 도망가요. 예. 네, 지금 일의 선우가 있고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도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때요, 김 기자? 이 지금 여당, 그러니까 집권 여당 쪽에서는 이 신천지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는 모양새입니까? 그렇습니다. 비판의 표현도요, 신뢰성이 없다,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이렇게 격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 이해찬 대표 역시도 강제 수사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들을 들어보고 오시죠. 신천지 측은 이만희 씨는 기자회견에서 말뿐인 사과와 신뢰성 없는 협조만을 앞세웠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8명이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찬성할 정도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검찰은 즉시 강제 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명단과 시설 위치를 하루빨리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찰에 요청을 드립니다.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명단과 시설 위치를 빨리 확보하기를 요구합니다. 네,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신천지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 때 검찰은 즉시 신천지 강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당국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어떤 검찰의 강제 수사를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방역당국에서는 정작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해찬 대표는 오늘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죠. 조 부장, 이게 좀 우리 정부 내에서도 이게 지금 집권 여당과 방역 당국 간에도 약간 좀 엇박자인 것 같고 이거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예. 이 방역 문제라든지 이 어떤 국가적 질병을 정치로 연결해서 공세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하.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의 비밀주의라든지 아니면은 신천지의 감염원이었다는 건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네. 신천지의 비밀주의 다 비판합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국에 협조하라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모든 질병의 모든 어떤 그 근원을 신천지로만 규정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31번째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 신천지 교도가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체 확진자의 절반 정도는 신천지 교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얼마만큼 지역 감염을 줄일 것인가. 이 부분을 정부 여당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김강립 조정관이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신천지 측에서 제공한 정보를 크게 벗어난 사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당 대표와 여당의 원내대표는 이게 아니다.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몰아가려는 공세 아니야? 이렇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김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지역 감염이 확산되는 걸 차단해야 되는 건 하나고 예. 또 우리가 이제 방역 차원에서 또 이 부분은 저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우리가 신천지의 의사 그러니까 의지만을 믿을 수는 없다. 지금 우리가 이제 몇 가지의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교육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명단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나 차후에 받은 것이고 시설 같은 것도 은폐된 경우가 있고 또 개개인의 이 신천지 교도들이 사실상 뭐 신천지 교인이 아니다. 어딜 다녀오지 않았다 등등의 거짓말들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감염원은 한 명이라도 몇십 명을 확산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그러한 사실들이 드러난다 그러면 충분히 압수수색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단이든 필요한 것들을 빨리 밝혀내서 예. 감염원들을 차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어서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이제 살인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김 기자? 이 박원순 시장의 조치가 좀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박 시장의 생각도 뭐 확고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박 시장은 오히려 이 고발 조치 때문에 이만희 총회장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여당 의원 또한 박 시장을 옹호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강제수사 관련해서는요, 방역당국은 조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런 고발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나마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국민 앞에 나타난 것이거든요. 정치적인 쇼를 하는 게 아니냐. 누가 도대체 그런 말을 하십니까? 모든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밤낮 없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는 한가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 시장님의 그런 말씀은 그만큼 엄중한 상황에서의 책임성이 부족한 한 교단의 지도자로서의 그분 그리고 또 교단의 관계자들 그 구성원들에게 긴급함의 상황을 호소하고 촉구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박원순 시장이 법인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이 신천지 사단 법인은 오세훈 시장 때까지 등록이 계속 저지됐다가 경기도에서도 또 불어댔다가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뒤에서야 허가가 났다. 그러니까 2011년 11월에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왜 이게 가능해졌는지도 밝히고 취소해라. 근데 실제로요, 서울시가 2011년 11월 17일에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신천지 사단에 법인 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네, 박 시장 시절에 신천지에 대한 서울시의 허가가 났는데 이제 와서는 서울시가 또 신천지 법인을 뭐 취소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뭐 그때그때 다른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좀 비판,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오늘 서울시 관계자가요, 이번 이 논란과 관련해서 한 라디오 매체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서울시가 좀 잘못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이 서울시 관계자가 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였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2011년 11월. 어떻게 그 당시에는 종교법인으로 허가가 난 겁니까? 그 당시 신천지와는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신청이 되었고 영원한 복음 예수선교회. 네, 그런 이름으로 돼 있고 대표도 이만희 씨가 아닌 다른 사람 대표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모르고 했더라도 중간에 다시 허가받을 때는 그 부분이 고려가 안 됐나요? 이만희 씨가 신천지 교주라는 것,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여러 가지 뭐 가정파괴라든지 이런 게 벌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안 됐나요? 아마 변경은 설립 허가보다는 보통 용이하게 내주는 것이 저희 행정관청에 아마 통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 좀 신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제 서울시가 연일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조 부장, 이 서울시 박 시장이 이만희 총회장 살인죄 등으로 검찰 고발했고 이제 신천지의 이제 법인 허가 취소 과정까지 지금 돌입을 했다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떤 지나치게 정치적인 거에 매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사실관계. 신천지가 사단법인으로 다른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몰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관계만 보면 설립 허가일이 2011년 11월 16일, 그러니까 10월 26일 날 취임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직무 기간 동안에 등기가 이루어진 건 맞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을 적용해서 고발한 것, 이거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법률가잖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런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거 방치했을 때 죽음으로 이를 수 있다, 이런 목적성이라든지 의도성이 담보돼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법률가가 어떻게 보면은 법률을 너무나 확대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이런 고발을 한다?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골치 아픈 게 남소예요. 남소? 네. 그러니까 고소 고발을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적 고발을 위해서 이런 고발 사건. 그러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되려면 어떤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 신천지 교인들이 퍼뜨렸다라는 게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꾸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논리라면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을 알고도 중국의 입국 금지라든지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통령이나 보건부 장관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이 부메랑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와
방역을 절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달 26일이었던가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코로나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다. 이 발언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컸습니까? 자, 김 기자, 이거와 관련해서 어제 국회에서 무슨 관련 발언이 나왔다면서요? 네, 박능우 장관의 그 원인을 한국인으로 지목한 그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정부 인사들조차도 박 장관의 말을 반박하거나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국회 모습도 보고 오시죠.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 코로나 확산의 최고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근거도 없는 이야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능우 장관님 말씀의 진심 취지는 알겠는데요. 역시 표현하기에 국민 감정상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능우 장관이 지난달 26일 날 코로나 확산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의원들이 이제 막 질의를 하니까 급기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저 박 장관의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습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그제 국회에서 저 얘기는 근거도 없는 이야기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 논란의 발언을 한 박 장관은 이 관련 논란에 대해서 며칠째 좀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우리 오 교수님은 뭐 이런 정치적인 걸 떠나서 어쨌든 전문가 시각에서 저 박 장관의 저 발언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들어온 어떤 한국인입니까? 그 근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시면서 지금 한국인이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로 이 바이러스를 가져왔다고요? 이런 말씀을 어떻게 근거 없이 증거 없이 하실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질병, 이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서 중국을 엄청난 이 환자 확산과 사망자를 낸 질병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많은 이 피해를 보고 있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지금 뭐 4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정말 참 답답합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조부장. 우선 이 정부 당국자들이 가장 발언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건 항상 국민 정서예요. 법 중에 가장 상위법이 그래서 국민정서법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초의 감염원이라든지 원인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우리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의 국가주석이 이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어디서 왔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우한 폐렴이라고 우리가 처음에는 명명을 했고 분명히 중국에서 건너온 중국발 바이러스로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우리 방역을 총괄하는 사람이 사령관. 우리가 가져왔다라고 하니까 바로 이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처럼 어디서 왔나를 밝혀야 된다. 발원지를 갖고 따져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국격과 문제가 있는 거죠. 국격. 김 교수님. 국민 정서도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보건복지부는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거는 실질적으로 행정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전문적인 어떤 노하우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영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는 부분들이 확산되는 것을 예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지금 중국인 출입 입국 금지라든가 뭐 등등의 것들을 선제적으로 좀 조치할 수 있었어야 되는 그런 주무부처 장관인데 이런 상황에서 근거 없이 얘기한다 그러면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건복지부가 우리가 중국에서 우한에 사건 났을 때 이제 제일 먼저 이 확산이 됐을 때 우리가 200만 개의 마스크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한테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그런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의 어떤 대비책을 좀 선제적으로 하지 못하게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서는 책임이 가장 큰 사람 중에 한 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얘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조금 전 국회에서요 무슨 뭐랄까 좀 예고되지 않은 뭔가 깜짝 좀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김 기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돌연 국회 정론관에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 해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일단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에 관련한 걱정 또한 전달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대구, 경북 지역에서 4,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나라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거대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울분이 터진다는 목소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침묵을 택했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네,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이것이 이제 유 변호사가 직접 아까 기자회견을 하고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입니다라고 하면서 실제 그 편지의 이미지를 또 기자들에게 이렇게 좀 보여주는 모습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편지에 쓴 것이죠. 본인의 글자를 이제 쓴 건데. 근데 김 교수님, 이 시점에서 사실은 잘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됐고, 박 전 대통령 구속된 이후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편지 내용이 공개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시간이 코로나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걱정은 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의 메시지라는 거는 정치적 효과로서 이제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워딩을 보면 정부를 이제 비판을 하면서도 야당의 무능력도 같이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안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는 논란이 하루 이틀 계속 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들어보자. 우선 시점의 문제입니다. 지금 김관옥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이 굉장히 지금 심각해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거가 한 달 조금 더 남았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의 제1야당의 지금 모습은 가령 막말이라든지 5.18 역사 왜곡 문제라든지 또는 누님, 대통령의 누님이라고 했다. 이런 분들이 다 공천에서 탈락했어요. 어떻게 보면 중도층을 공략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단절을 꾀하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한국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 조치했습니다. 이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뜬금없다. 뜬금없다. 예,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새로 나가고 있는 통합당에 이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이런 평가가 내부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이런 어떤 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한다. 이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공화당 쪽에 어떤 지지를 호소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점이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